자, 그럼 오늘의 원래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대한성공회 주교로 계시면서 또 명상을 오랫동안 지도해 오신 윤정모 주교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정규석 선생님이 초대해 주셔서 여러 귀하신 어르신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 명상 다 하시는 분들 같은데 우리 이 정규석 선생님이 명상법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명상 제가 잘못하면 이게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도 좀 왔었는데 저희가 명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각자에 따라서 좀 약간 알고 있는 정도가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교님이 좀 키워드를 가지고 계시는 우주는 뭔가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걸 좀 가미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그 명상했던 경험 이런 거 들려드리고 이제 사람마다 경험이 조금씩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아까 우리 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인생론이라든지 우주론이라든지 종교론 뭐 이런 것들 같이 좀 토론해 볼 수 있으면 토론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는 이게 아날로그가 돼서 어디 가서 가끔 강의에도 이제 원고 써가지고 하지 이렇게 PPT라는 걸 해보질 않았는데 우리 홍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아주 멋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조금 제가 이제 이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조금 헷갈릴지도 모르겠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명상하다가 좋아하는 말들을 몇 가지 좀 인용했는데요. 우선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그러니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는 뭐고 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뭘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교리는 많이 발달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많이 왜곡되고 삐뚤어진 것도 사실 많이 있어요. 한 15년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신자처럼 교회 나가거든요. 나가보면 교회 다닌다고 다 이렇게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원만하고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씩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 참 이게 걸립니다. 그물에 새가 걸리듯이 이게 걸려가지고 끙끙대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제 마음속으로 이게 내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 나이도 아직 그물에 턱턱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담 심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늦지막이 제 기억으로 39살에 이제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주교님이 불러가지고 저한테 하루 물어요. 너 앞으로 그 교수를 하고 싶나 아니면 교회에서 사목을 계속 하고 싶나? 그래서 두 개 다 하고 싶은데 근데 교수도 좀 해보고 싶어서 뭐 교수도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주교님이 이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보내줘서 상담학을 공부해라. 앞으로 이제 상담이 좀 필요하다. 뭐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가가지고 상담 심리학을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 심리학을 하다 보니까 하워드 클라인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건 미국의 이제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한 말이 이 명상에 대해서 한 말이 마음에 들어서 여기다 옮겨놨는데 뭐라고 이 양반이 했는가 하니 명상은 자신의 의식을 침묵하게 해서 중심으로 모으는 방법이며 또한 심리학적으로 명백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마음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다. 이것도 참 명상을 잘 설명하셨어요. 이 목사님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개신교 다니는 분들이 여기 안 계시긴 하지만
개신교 목사님들은 이걸 명상이라는 말 자체를 좀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불교 거다. 뭐 이래가지고 무조건 배척하는데 이건 조금 좀 잘 모른다. 기독교도 깊은 기도, 침묵 기도, 관상 기도, 또 뭐 렉시오 디비나라는 그 천주교에서도 하지만은 이런 영적 독서나 이런 것은 사실은 다 이게 명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진지하고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생각하거나 뭐 한다면 이건 다 사실은 명상에 넣어요. 명상이란 말은 이게 이 라틴어 메데리라는 이 단어에서 왔는데 메데리라는 말은 치유한다는 뜻도 있고 깊이 생각한다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데리라는 단어에서 그 영어로 메디슨 뭐지? 의학이잖아요. 또 하나는 메디테이션. 이 두 개의 단어가 유출됐어요. 메데리에서 메디슨, 메디테이션. 근데 이제 이걸 너무 이제 교리라는 것에 딱 교리가 이제 박제화돼 가지고 거기에 딱 얽매이면은 이게 이제 깊이 보려고 안 해. 그다음에 이제 에크나트 이스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 명상에 대해서 명상은 우리 마음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고 이 사람 잠재력 개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이끌어내고 응축해내기 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명상은 마음의 훈련, 특히 집중력과 의지력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의식의 표면으로부터 저 깊은 마음의 심층까지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위 마인드 컨트롤 쪽에 관심이 많은 명상가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스티브 잡스가 그 매일 명상을 1시간, 적어도 1시간, 많을 때는 2-3시간 이상 매일 한 사람이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무슨 얘기했는가 하니 나의 창의적 창작물은 대부분 상상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는 명상에서 상상을 굉장히 즐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상상하다가 이게 창의적인 것이 나오냐? 그래서 이제 제 개인 얘기지만은 제가 이제 은퇴하고 서울 오니까 김무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연세대학교 총장 하시다가 과기부 장관도 하시고 또 뭐 카이스트 이사장도 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창의공학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마침 제가 또 은퇴하고 온 해하고 맞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명상과 창의력 개발 뭐 이런 제목을 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명상과 창의력이 어떻게 연결되나 그래서 그걸 15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한 2-3년 더 하고는 이제 그만둬야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관 이 스티브 잡스는 이 명상하면서 상상하다가 그 마음의 고요 속에 들어가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짝반짝 내고 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왜 침묵을 해서 오래 침묵 속에 들어가면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게 될까? 그거는 이제 이따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발 하랄이라고 좀 뭐 아시겠죠? 그저 사피엔스로 유명한 그 뭐 세계적인 초베스트셀러인데 유발 하랄이가 이 사람이 우울증이 있었던 거는 잘 아는 분들이 그리 많잖아요. 근데 유발 하랄이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 명상은 현미경과 같다. 명상으로 나의 삶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나는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현미경은 조그만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상이라는 것을 깊이 들어가서 마음의 세세한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뭐가 내가 걸려서 이 우울증으로 됐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03년에 처음으로 치유명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정신세계사 사장인 그 송순원 원장이 말씀으로는 자관 한국에서는 치유명상이란 말을 제가 찾아본 하에서는 그 이전에 또 그런 말 쓴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관 제가 처음이라고 뭐 그런 말을 해주셔서 그런가 지금도 긴가민가 하긴 한데 자관 이게 이제 뭐가 걸려서 내가 우울증이 걸리고 분노하고
이 화가 나면 욱하는 행동으로 연결이 되고 또 이제 뭐 우리가 편집증이라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앱노멀 사이칼러지 있잖아요. 이상 심리, 비정상적인 우리 정서. 이게 왜 그럴까?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우리가 싸우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살펴봐서 그 원인을 살피는데 이제 상담 심리학의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명상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치유 명상이라는 걸 조금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한 얘기인데 좀 민망합니다만은 명상은 마음의 상처로부터 치유로 이끄는 이 기능이 있다. 명상하다 보면 그리고 삶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풍요롭게 그리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이라고 저는 이제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상은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내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면 뭘 줄까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좀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다 있겠죠.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명상이다. 근데 명상은 사실은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는 분들은 뭐 전문적인 뭐 그런 분들 계시지만은 사실은 알게 모르게 명상을 안 하는 분들 없어요. 우리가 피곤하면 쉬잖아요. 쉬는 것도 명상이고 어떤 문제 있으면 곰곰이 그걸 생각을 해보죠. 곰곰이 생각하면 그 명상이에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거로 이제 끝나지 않고 좀 더 성숙하게 생각하는 방법으로 조금 더 선생에게 배운다든지 뭐 해가지고 하면 이건 조금 더 성숙한 깊은 차원의 명상이라서 그렇지 이거 명상은 사실은 누구나 다 하고 있다. 뭐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바스찬 승이라는 사람인데 혹시 아시나요? 한 7, 8년 전에 우리나라 와서 좌우간 뭐 방송국마다 나와서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사람 뇌과학자입니다. 이 세바스찬 승이 한 말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영어로 돼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more than my genes. genes는 뭐 염색체 혹은 유전자라고 그러면 나는 유전자 이상이다. I am my connectome. 이랬거든요. connectome이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우리 이 뇌에 신경세포가 있는데 신경세포의 끝은 뭐 우리가 뉴런이라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뉴런. 그 뉴런 신경세포의 끝에는 이렇게 아주 가느다란 이게 실타래 같은 그런 가느다란 선들이 이렇게 수없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건 이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그렇게 역사가 길진 않아요. 이 우리가 생각하고 제가 이제 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이제 뭐 생각하면 이게 보이지 않지만 이 시냅스들이 막 얽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듣고 이제 저 윤주교가 무슨 얘기 하나? 그거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 그때 이제 여러분이 이 시냅스가 막 엉키거든요. 그렇게 자주 엉키고 강하게 엉키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이게 신경회로라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이 이제 음식도 보면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저게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옛날에 LG전자 회장하던 분이 있어요. 그 구자웅 회장이라는 분. 제가 이제 치유명상 책을 썼더니 그걸 보고 전화를 해서 자기가 그 아주 감명 깊게 읽었는데 저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가 이제 뭐 밥을 같이 먹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이 사람이 뭐 미식가라고 내가 어디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식가인데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던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끓여주시던 칼국수, 이 사람이 고향이 진주인데 칼국수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근데 요걸 이제 이 마이 커넥텀에 연결시켜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러면 할머니가 해주시고 배고플 때 좋아해 주셨으니까 그 해줬던 그것이 좋아하는 정서, 감정도 이게 시냅스가 엉킵니다. 그러면 자주 칼국수가 최고네 이러면 칼국수가 이게 좋아하는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있는 이제 선고대학은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 인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대강 이제 선고대학 아시잖아요. 뭐 진보 사관학교다 뭐 이런 별명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소위 좌파라고도 하고 진보파라고도 하고 뭐 또 뭐 우파도 있고. 근데 그것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들이 뭐를 이렇게 이거다 이게 진리다 하고 생각했던 것에 꽂히면 이게 이제 시냅스가 엉키거든요. 그걸 자주 하고 강하게 하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정서적으로 거기 진보 쪽에서 벗어나기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 쪽에 우파 쪽에 거기에 있는 어떤 입장은 잘 헤아리려고 잘 안 하죠. 우파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쪽 잘 보려고 안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또 기독교인 입장에서 오직 예수 이래가지고 그 불교나 뭐 이런 건 배타적이면 그 정서도 이게 신경회를 만들거든요. 무엇을 어떤 신경회로가 만들어졌나가 곧 이 이제 세바스찬 이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쪽의 생각 그쪽의 어떤 정서까지도 철저히 한번 파악해보고 이해해보고 나의 생각을 다시 굳히자 하면 이건 이제 명상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조금 편향되게 커넥텀이 형성되면 중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심하면 중독이죠. 예, 심하면. 근데 저도 사실 얼마나 많은 그 세뇌되고 중독됐는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게 상담 공부하고 명상하고 뭐 영성 공부하면서부터 이제 좀 진지하게 하면서 조금씩 고쳤는데 저는 좀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연세대학에서도 신학 공부를 좀 했는데 김창국 교수라는 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참 존경스러운 분인데 학생 때 참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 뭐 강의하시면 그 마치고 나서 따라가서 교수님 그런데 지금 강의하신 건 그 사탄의 강의 같은데 뭐 이래가지고 참 근데 그분이 워낙 인격이 훌륭하셔서 그래 하고 웃고 말아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거 F 맞을 각오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주 객관적이어서 A나 B를 가끔 주셔서 졸업은 무사히 했습니다. 자, 그 세바스찬 스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명상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사마타고 하나는 위파사나입니다. 사마타라는 것은 이건 주의를 집중하는 거죠. 주의를 집중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에 건너와서 이걸 멈출지로 해서 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번잡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 의식을 집중해서 내면으로 모아본다. 그래서 내면으로 모아서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어떤 마음의 고요한 공간을 만들겠다. 아까 이게 하워드 클라인베리 서양의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지만은 그게 서로 통하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집중하고 그러면 마음의 고요를 이루고 그러다 깊이 들어가면 이제 삼매, 소위 삼마디 가는 그 사마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특징이 이제 좌뇌는 쉬고 우뇌가 활성화된다. 이 사마타 명상의 특징이. 근데 이제 제가 이 뇌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젊어서부터 했으면 모르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뇌 공부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알면 알수록 더 헷갈려서 그냥 큰 흐름만 알고 안 배우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좀 포기했어요. 자, 그럼 좌뇌와 우뇌가 굉장히 서로 복잡하게 서로 상호 교환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정서의 틀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크게 보면 이 좌뇌는 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숫자를 계산하고 언어를 관장하는 쪽이 크게 보면 왼쪽 뇌다. 그런 얘기하고 좌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공에는 이제 이 성직자들이 결혼을 합니다. 신부님들이랑 결혼해서 이 천주교 두 분 계신데 내가 이제 천주교 신부님이나 주교님들 또 교황님도 한 번 뵌 적이 있어요. 근데 천주교 신부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데요, 이제 신자들이 뭐 성공회인데 천주교 비슷한 뭐 교회긴 교회인데 어떤 거냐 그러면 그 일일이 뭐 역사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런 단어만
성공회는 신부들이 결혼에 성공한 교사이다. 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웃고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좌뇌 중심형이고, 저는 우뇌 중심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화를 뭐 먼저 잘 끊지를 않아요. 이 우뇌는 특성이 그래요. 상대방이 좀 섭섭해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헤어져 가더라도 그냥 헤어지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걸 또 아쉽다고 보고 합니다. 그래도 그쪽에도 이제 운이 중심적이면 돌아봐요. 그러면 서로 손 들어보고. 그런데 좌뇌는 그렇지 않죠. 사람이 좋고 나쁘고 아니고 안녕하고 끝나서 그냥 헤어져 가는 거지. 뭘 또 쳐다보고 뭐 이런. 그러니까 운에는 뭐가 옳고 그른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제자리 놔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운이 중심적인 데다가 우리 형제들이 8연계 했는데 여기는 정리하는 습관이 안 돼 있는 집안이거든요. 그냥 벗어놓으면 거기다 놓고 필요하면 그때 가서 개고. 근데 집사람은 아무리 피곤해도 외출하고 들어오면 딱 거기서부터 이 현관 정리해야 되고 이불 탁 깨서 뭐 하거나 뭐 개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강아지 많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예, 지금 오늘도 가다가 저 나가는데 뭐 조심해서 웃자고 한참 해서 알았습니다.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왔지만 어린애도 아니고 알아서 가겠구만.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좌뇌는 좀 쉰다. 그런데 침묵 속에 들어가면, 그리고 우뇌가 활성화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진 볼트 테일러라는 뇌 과학자 이야기를 좀 할 텐데, 굉장히 좀 저로서는 중요한 얘기고, 많은 심리학자하고 스님들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면서 검증을 좀 받았어요. 그 우뇌는 활성화된다. 그거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좀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그 다음에 위파사나는 뭐냐면, 이거는 위라는 것이 VI, 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 파사나는 바라본다. 근데 주의 깊게 바라본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제나 뭐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게 위파사나예요. 그렇게 이거 성찰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인도에 불교가 건너가서 중국에서는 이걸 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 두 개를 가지고 수행하는 게 불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식으로 하면 지관, 쌍수, 지와 관 두 개를 가지고 수련한다. 그래서 이제 지관, 쌍수. 근데 이걸 정의 쌍수라고도 합니다. 고요 속에 들어가면 이 정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어떤 공간이에요. 이 방. 그렇게 고요의 방. 그러니까 고요 침묵을 잠깐 잠재우고 의식을 내면으로 집중해서 거기에 어떤 마음의 고요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이라고 그러고, 바라보다 보면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이 생기면 그거는 이제 지혜니까 그걸 정의 쌍수라고도 합니다. 이게 지관 쌍수하고 정의 쌍수. 결국 같은 얘기예요. 여담이지만 이제 선명상에서는 조금 좀 특색 있게, 중국의 특색 있는 하나의 명상법이잖아요. 그 선명상도 이렇게 보면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스님이 외출하면서 이제 젊은 스님에게, 그 상좌 스님에게 이제 문제를 하나 화두처럼 던져주고 나가요. 근데 뭔가니 마당에 나와라. 그래서 마당에 나왔더니 마당에다 큰 원을 하나 그려놓고, 내가 외출하는데 돌아올 때 네가 원 안에 있으면 너 오늘 점심 굶을 줄 알아라. 원 바깥에 있으면 너 내쫓겠다. 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원 안에 있으면 점심 굶고 원 바깥에 있으면 내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 이 젊은 스님이 아침도 굶고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점심까지 굶으면 이건 죽으라는 소리고, 지금 좋은 승려가 되려고 왔는데 저래서 내쫓길 수도 없고, 자고 이제
스님은, 큰 스님은 좀 이따 돌아오실 거고, 그 어떻게 해야 이 친구가 점심도 먹고 절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할까요? 그 여러분 지혜 한번 발휘해 보시면. 지워야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명사의 고수가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그 이 상자가 끙끙대다가 지워버렸어요, 그걸. 지워버리니까 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원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점심도 얻어먹고 내쫓기죠. 자관 이 선명상은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스님이 화두란 걸 하는데 던져주잖아요. 그 화두라는 걸 던져주면 그걸 가지고 끙끙댑니다. 어떤 건 1년, 2년 돼도 못 푸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병 속에 어린 새를 집어넣었는데 이 커가지고 병을 가득 채웠어. 그러면 병을 깨지 말고 새를 꺼내봐라.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자원이. 그럼 이거 가지고 뭐 1년, 2년 끙끙대면 해답을 찾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그것이 지혜를 얻고 다른 하나의 목적도 있습니다. 저기 화두를 잡고 끙끙대면 그걸 가지고 하도 끙끙대니까 집중력이 비상하게 발달하는 거예요. 3마디. 그것만 보고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런 어떤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선 명상은 그 여러 가지로 참 그게 이 의미 있는 좋은 하나의 명상법이기도 하죠. 치유 명상의 목표, 제가 치유 명상의 목표라고 했는데 사실은 명상의 목표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그 명상 중에 치유를 조금 좀 강조,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일반 명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실존의 문제 많이 다룹니다. 나는 누구냐? 이건 꼭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누구냐? 그 다음에 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삶이라는 건 축복이냐, 고통이냐?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서는 이걸,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삶이라는 거는 탄생,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참 행복해요. 왜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막 고통스럽다. 그렇게 손양원 목사인가 하는 그 개신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뭐 인연 문제로 잠깐 쏴서 죽였어요. 처음에는 막 굉장히 미워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계시다 생각하고 그 미워하던 마음을 줬고 그 자기 아들을 쏴 죽인 애를 양자로 삼아서 잘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참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고통, 부자면 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그래도 이건 뭐 하나님이 섭리가 뭔가 계실 거다. 그래 가난도 즐기자. 뭐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겁낼 거 없다. 하나님의 섭리로 전날가서 산다. 요걸 순수하게 믿고 간다면 이건 참 축복받은 사람인데, 근데 이제 점차 교리가 이게 그게 아니네 라고 이제 하면서부터는 이제 저도 이제 그게 이제 물들다 보니까 한 40 후반 50대 때 엄청 방황하고 힘들었거든요. 그게 아니네 뭐 이렇게 이제 그 보니까 그 성혜영 교수님이 언제 여기 또 성혜영 교수님 주제가 보니까 스피리추얼 바 SBNR 그걸 뭐 강의하시는 것처럼 했더라고요. 아직 안 정했습니까? 그 SBNR이라는 게 뭐냐면 I am spiritual 첫자가 but 그러나 not religious 그러나 나는 종교적은 아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영성적이긴 한데 종교적은 아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 이게 해석이 뭐 엄청 넓고 뭐 다양하게 바뀔 수 있는데 그 영성 카드가 생각이 났네. 아까 제가 잊어버린 거. 그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영성 이야기를 좀 하면 영성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 뭐 기독교는 불교는 불교인 그다음에 뭐 무교인은 무교인 뭐 온갖 사람들이 이제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그 설명이 뭐냐면 그 어항 속에 물고기를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고기는 큰 바다
그러니까 바다에 이 물고기가 있고 어항 속에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종교라는 거는 이 어항이다. 교리라는 어항 속에 딱 닫아 놓았으니까 그 안에 영성이 발달해도 그 어항 안에서만 빙빙 도니까 그게 전부 다인 줄 아는데 이 바닷속에 내놓은 물고기는 그 바다를 이제 영성이라고 하면 그 영성의 바다를 끝없이 넓게 헤엄쳐 다니고 온갖 군데를 다 다녀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어항 속에서 어때까지 좀 살은 면이 없지 않아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그 방황하는 기간이 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행히 정리해서 나름대로 이제 바닷속으로 나왔지만은 우리 집사람 아직 바닷속으로 나올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야기 나누다 보면 당신은 당신 신앙을 지키고 자기는 자기 신앙대로 지키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좀 믿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 얘기 아까 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실존 문제를 축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이데거 서양의 실존 치료 실존주의자들 철학자들이 있죠. 무슨 사르트르나 무슨 하이데거 혹은 뭐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 근데 이 하이데거는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탄생, 삶이라는 것은 thrown into the world. 세상에 내 동댕이 쳐진 거다 그냥.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에 내 던져졌다. 그게 이제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인도의 어떤 변호사가요. 자기 엄마 아빠에게 오빠를 걸어서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자기 엄마 아빠를. 그 고소 내용이 뭔지 이건 실제 있었던 내용이 뭔가 하니 자기 허락 없이 엄마 아빠가 자기를 태어나게 만들었다. 그래가 고소한 변호사가 있어요. 참 세상에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도 많지만 재미난 일도 많아요. 싸맞다 작은 거고 윗바사나는 깨달음 지혜. 근데 자원 의미의 문제. 내가 사는데 왜 사느냐? 죽음의 문제. 죽음이란 뭐냐? 이 죽음이란 문제는 말이 좀 길어질지 모르지만 죽음이 뭘까요? 이것도 참 죽음에 대해서 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은 그 죽음이라는 죽음 후의 삶이라는 짧은 책을 썼어요. 이게 아주 세계적 원래 이게 정신과 의사하면서도 죽음 학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하나의 문일 뿐이다. 이래가지고 그 소위 임사체험 경험도 쓰고 자기도 임사체험을 한 경험도 쓰고 이런 책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현채 교수라는 분 유명한 분이 계신데 좀 아실 분 계실지 몰라. 이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서울대 나온 무슨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인데 의사고 그 사람은 아주 그 신봉자예요. 조사장 그렇게 임사체험부 자관 그런 거다.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실제로 있었던 일. 어떤 아버지가 그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그 어버이날에 선물을 갖다 주면서 아빠 이거 내가 와서 같이 끌러보기 전에는 끌러보지 마세요. 그리고 갔어요. 그 다음날 아빠 보고 아빠 이거 끌러보지 말고 내 돌아올 때까지 계세요. 내가 카네이션 하나 사오겠습니다. 이러고는 꽃 사러 갔는데 이게 이제 도로를 걷는데 차들이 꽉 막혀 있는데 119가 그냥 급하다 보니까 튀어나가지고 가다가 이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죽은데 이 아버지가 그 귀엽던 딸이 죽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저는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은 그 사랑하는 자녀 죽으면 이건 엄청난 충격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못 견디니까 친구들이 술 먹여서 그냥 깨고 나면 자꾸 이제 묻는 거야. 이거 죽음이 뭐냐? 그리고 이거
선물 끌러보자고 그래도 딸이 와서 같이 끌러보자고 하기 전에는 먼저 혼자 끌러보지 말라고 그랬다. 난 딸이 와서 오기 전에는 못 끌러본다. 그리고 죽음이 뭐냐?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죽음이란 거는 뇌가 활동을 멈추고 그다음에 심장도 멎고 우리가 오거니즘이잖아요. 우리 이 유기체, 이 신체가 기능을 멈추면 그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야. 나도 대학 나오고 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건 내가 알지만 내가 묻는 건 죽음이 뭐냐고 지금 묻지 않았어. 그게 뭐라고 대답해요? 더 이상 어떻게 대답?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명상하고 영성 공부 좀 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지금 묻는 거는 죽음에 대한 어떤 생물학적인 질문이 아니고 좀 영적인 차원의 질문인 거야. 금방 며칠 전까지 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웃고 하던 딸이 죽었는데 죽음이 도대체 뭐길래 얘가 말도 못하고 웃지도 않고 뭐 이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차원의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 거를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게 환경 문제. 이건 우리 환경 문제잖아요. 행복하려고 결혼했더니 남편이 돈 안 벌어다 주고 내 바람만 피우고 뭐 이런다. 그래서 두드려 패기만 하고 뭐 이런다. 이러면 이건 환경이 열악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을 대학을 보내고 싶은데 대학 보낼 돈이 없다. 그럼 이거 환경적인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 환경적인 어려움은 인간이 인간을 좀 어쨌든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수평적인 문제라고 그럽니다. 환경적인 문제는. 그 다음에 정서적인 문제 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 우울증, 그 다음에 조현병, 그 다음에 열등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편집증, 이런 건 전부 다 정서적인 문제인데 이것도 인간이 인간을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수평적인 문제다. horizontal problem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인간을 자건 도울 수 있어요. 만족하기 돕든 불만족하기 돕든. 근데 아까 같은 영적인 문제. 즉 말하면 죽음이 뭐냐? 여기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거, 정신과 의사가 오고 심리학자가 오고 해도 이건 대답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수평적으로 아니고 수직적으로 저 높은 어떤 차원의 존재를 만나야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저 높은 존재의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종교. 이제 기독교로 본다면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만나서 그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걸 그에 대한 믿음, 신앙이 생기면 그러면 그 나름대로 해결될 수 있어요. 그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불교 붓다 같은 분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런 분은 그 깨달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무상이 무아, 그 다음에 고진멸도 이 사성계라 하는 그거를 깨달으면 본래 나도 없고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데 죽음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냐,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나름대로 깨달으면 그럼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수직적인 문제, 이거 영어로는 vertical 받았어요. 수직.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목회자다 보니까 아까 환경적인 문제 또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정서적인 문제도 하지만 명상을 하면서부터 이제 위에 그렇게 아까 말한 SBNR 나는 영성적이지 종교적은 아니다 하는 그 차원도 사실은 명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아하 하고 깨달으면 나름대로 해결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주관적인 문제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치유 명상에서는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는 자아를 먼저 발견해보자. 자아를 발견하자. 이게 그릴 수는 없지만 잠깐 설명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 이 인성, 외모 이거는 유전 플러스 환경이거든요.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제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성격도 형성되고 외모는 거의 이제 유전적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태어나서 쭉 거의 직선으로 가요. 또 동물들은. 근데 태어나서 직선으로 안 가고 약간 뭐 원숭이나 뭐 개 같은 조금 지능이 있으면 뭐 꾸불꾸불 가도 대체로 뭐 한 방향으로 가는데 인간의 성격을 말할 때는 나선형으로 그립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게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태어나면서 유전적인 거는 뭐 변할 수 없지만 환경은 어디서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를 누가 이제 심리학자가 해봤는데 이건 너무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데 환경도 똑같아. 어디 저기 엄마 아빠의 그 가정 밑에서 어떻게 따로 떨어져 산 것도 아니고 똑같은 학교에 똑같은 가정에 똑같은 학교에 했는데 이게 영 가치관이나 이게 뭐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 하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줬다면 환경. 예를 들면 그 환경에는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교회 다닌다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뭐 어떤 혹은 신부님의 강론을 듣고 이 감명을 받았는데 거기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일란성 쌍둥이라도 하나는 그걸 안 거칠 수도 있고. 누가 책을 봤는데 슈바이츠 책을 보고 난 이건 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다른 친구는 그게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건 이건 엄청나게 다양할 수 있거든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냐.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환경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프로이드하고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8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그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그 중에 이제 청소년기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기가. 특히 뭐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특히 청소년기가. 왜냐면 청소년기는 이게 방황하니까 그리고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다 보니까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누군가를 모델링 하려고 그러거든요. 누군가를. 그 모델링을 누구로 했냐? 이게 이제 슈바이처를 모델링 했냐? 아니면 뭐 히틀러나 트럼프나 뭐 이런 사람을 또 모델링 했냐? 영 달라질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자, 그럼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해서 자아 치유를 먼저 하고, 나의 상처가 있으면 치유를 하고, 그 다음에 치유를 하고 난 후에 자아 실현하자. 셀프 애치올라 자기가 되고 싶은 최고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 초월 한다. 이게 유명한 심리학자 욕구 5단계 말한 이 메슬로. 예. 이 메슬로의 욕구 5단계인데 그게 이제 5단계 최종 단계가 자아 실현 단계인데 그 자아 실현의 최상층에 또 자아 초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하면 그저 자아 실현, 자아 초월 정도로 가볼 수 있으면 좋죠. 우리 욕심입니다. 명상 중에 먼저 자기의 불행, 불만, 불평, 좌절, 스트레스, 상처,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로움, 고독 등 정서장애를 진지하게 살펴보고 그 원인을 발견해서 치유하고 자아 실현 과정 경험하고 자아 초월까지 이룰 수 있으면 참 만족한 삶이다. 그러고는 눈을 감고 떠나서 작은 저 세상으로 가면 좋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남은 시간에는 그 명상에서 하는 일인데 그 중에서 이제 명상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요소는 마음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 공부는 그 3가지로 이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마음을 집중하여 마음의 고요를 이룬다. 이건 뭐 심이죠. 심. 이거 멍 때리기도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물어요. 멍 때리기도 명상이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명상을 이렇게 넓게 해석한다면 멍 때리기도 명상이죠. 심. 그래서 이제 이게 DMN이라는 거 요즘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DMM은 디폴트 모델 네트워크를 첫자를 따서 근데 이게 디폴트 모델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스티브 잡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생각을 하면 이 굉장히 번거롭고 이게 좌뇌가 이제 막 활발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걸 좀 쉬고 좌뇌를 좀 쉬고 편히 뇌를 쉬면 이제 우뇌가 활성화되면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두뇌가 활동을 멈추냐면 그게 아니고 뭔지 모르게 활동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두뇌가. 그걸 DM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뭐 이래 했던 걸 멈추고 뭐 하는 그런 복잡한 자뇌 중심적인 생각은 멈췄는데 그러면 두뇌가 그냥 완전히 기능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잠자는 가운데 뭔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막연한 뭐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게 이제 미처 의식으로 떠오르지 않으면서 무의식 쪽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강조한 것은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중해서 뭐 이거 골머리 이러면 이걸 이 핸드폰 가지고 어떻게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겹쳐서 할 수 있을까 뭐 고민했는데 답이 안 나왔는데 아이고 좀 시작하고 쉬어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느리느리 산책하다가 탁 그게 뭐 떠오른다든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의적인 생각들이 뭐 화장실에서 한 번씩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든지 목욕탕에 그냥 누워서 다 있고 편안히 쉬다가 탁 뭐 창의적인 생각이 튀어난다든지 뒷짐을 지고 슬슬 그저 마음 편히 좀 잠깐 잊어버리고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걷다가 창의적인 뭐가 튀어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디폴트 모드까지는 이해가 좀 되는데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붙인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깊숙이는 모르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우리 의식이 참 복잡하게 모르는 사이에 서로 이렇게 연결망을 가지고 이렇게 작동하면서 어떤 창의적인 것도 튀어나오고 불안이 그냥 이렇게 의식되지 않는 가운데서 여전히 흘러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다. 그런 걸 통칭해서 그냥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폴트 모드인데 사실은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것 같이 저도 좀 이해를 합니다. 시냅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시냅스의 연결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냅스의 연결이 무의식도 연결하냐? 그건 이제 뇌과학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자관 온갖 것이 자관 시냅스의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창의성도 사실 이게 훈련된 사람이 창의적이 좀 되거든요. 창의성도 그 법칙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국 같은 데에서는 창의 교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좀 진작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보다도 가끔 열심히 생각하고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생각하고 가끔은 쉬어라. 창의성이 되려면 또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여러 사람이 의견을 이렇게 나누면서 해라. 호기심을 가져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창의성 훈련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계속 호기심 가지고 왜? 하고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두 번째는 마음을 성찰해서 살핀다. 이건 이제 마음 챙긴 거 알아차림이잖아요. 지금 이번 시간에 뭐 마음 챙김 길게 이야기 좀 하지 않겠지만 자건 이 마음 챙긴 거 알아차림은 이 생활 명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거와 미래를 우선 놔두고 존재하는 건 지금 여기인데 지금 여기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것을 마음 챙김에서 알아차린다. 그렇게 우리가 운전해서 가다가 이게 차가 끼어들면 보통 이제 빵빵 누르기도 하고 어떨 땐 욕도 좀 하고 저는 이제 이 사춘기 때 아버님이 평양에서 내려오는데 의사시긴 했는데 이 알코올 중독에서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아서 사춘기 때 참 어렵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좀 욱하면 그냥 욕을 한다든지 특히 경상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욕도 좀 하고 근데
이거 홍킹 뭐지? 경적을 누르기도 하고 욕도 했지만 그건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가거든요. 근데 마음 챙김은 이 끼어들고 하고 10원짜리 섰는데 내가 지금 이게 끼어들었다고 그 지금 욕을 했네. 뭐 이거를 알아차리면 이 마음 챙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마음 챙김. 이게 마음 챙김도 뭐 깨달음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알아차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이것도 옆으로 좀 새는 얘기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에 보다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은퇴를 하고 이 서울에서 살다가 저 변두리로 나가서 이제 살았는데, 거기 보니까 이 고양이가 뭐 쥐를 물어다가 이제 그 자기 사는 그렇게 이 아파트가 아니고 아마 단독주택이었다면 이제 자꾸 갖다 이렇게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오늘 또 선물을 갖다 줬구나. 그래서 나가 이제 그걸 보고는 오랜 그 나의 관념이 있었는데 이거 선물로 생각할 수도 있네. 그래서 우리 이게 촌에서는 이제 옛날에 충청도 10살까지는 이제 충청도 당진이라는 당진의 면천면이라는 촌에서 좀 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어른들 얘기는 개는 이 은혜를 갖기 때문에 이렇고, 고양이는 악무를 한다. 즉 말하면 이 원수를 갚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래서 고양이를 좋아 안 한다고 그래. 왜냐면 고양이는 만약에 좀 혼내거나 두들 패거나 이러면 이 촌에서는 가끔 쥐를 물어다 놓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조그만 뱀도 잡아다 방바닥에 놓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이제 복수한다 그런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악무를 한다 그러죠. 복수하는 걸. 근데 이 교수님은 쥐를 잡아다 놓은 걸 보고, 오늘도 이 고양이가 나에게 선물 하나 갖다 놓고 갔는데 반갑지 않은 선물이긴 하지만 뭐 이런 게 있어. 이걸 선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고양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복수하려고 갖다가 쥐나 뭐 갖다 놓은 게 아니고, 나를 좀 혼내고 뭐 하니까 날 좀 잘 봐주려고 뇌물로 갖다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걸 이제 해서 그 확실한 확신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이런 거는 이제 마음 챙김이 조금 이렇게 알아차림으로 연결된 이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선물로 가져옵니다. 선물이요? 네. 아주 각종 까마귀도 가지고. 그렇게 그 선물로 가져오는 게 맞을 것 같아. 잘 봐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걸 거의 한 70년 정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깼던 그 마음 챙김 했던 것도.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음 공부의 이 세 가지거든요. 마음을 실천한다. 그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명상. 이 서양에서도 사랑의 친절 명상이라고 해가지고, loving kindness meditation 이래서 자비 명상과 비슷한 거 행해요. 정말로 다른 존재, 자기가 처음에는 좋아하는 사람, 나중에는 싫어하는 사람도, 혹은 나무도, 혹은 어떤 별까지도 품에 껴안고, 당신이 이 고민에서 벗어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가끔은 자기 자신을 안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랑의 실천 명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 그렇게 명상에서 하는 일은 마음을 그저 멀티태스킹해서 바쁘게만 가지 말고, 왜냐면 기타 줄을 계속 당기면 어느 순간에 탁 터져요. 그렇게 쉬어야 돼. 쉬는 거 명상에서 하고, 그리고 마음의 고유를 이룬다. 마음의 고유를 이루는 가운데 뭔가 또 얻는 게 있어요. 또 마음을 성찰해서 살핀다. 그 다음에 마음을 실천한다. 그래서 이 사랑의 친절 명상인데, 기독교도 보면 초기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당신이 만일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고, 아픈 병자를 치료할 만한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당신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명상의 사마타 명상을 깊게 하면 그러면 마음이 온유해지고 사랑으로 가득 차지는 특성이 있는가? 그걸 이제 진 볼트 테일러 얘기할 때 조금 더 좀 연결해서. 지금 나오네. 질 볼트 테일러의 증언이 있는데,
이게 질 볼트 테일러라는 사람은 이게 뇌신경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뇌치료가 니르바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질 볼트 테일러가 2008년에 소위 테드 컨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그 세계 지식인의 올림픽이다 하는 뭐 테드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2008년에 그 강연을 해서 자신이 뇌출혈과 회복을 통한 그 경험을 강연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슈퍼스타가 됐거든요. 테드의 명강의로. 지금도 테드 쳐가지고 질 볼트 테일러 하면 그 강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녀는 이 37살 때 그 뇌치료를 일으킵니다. 37살 때 뇌치료를 일으키는데, 그 시간이 가지만 제가 그 읽은 책 기억나는데 좀 말씀드리면, 이 여성이 이제 그 뇌치료를 일으켜서 그 회복하고 나서 쓴 책이 My Stroke of Insight라는 책인데, 우리나라는 긍정의 뇌라는 얇은 책으로 번역돼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니, 이 여성이 어렸을 때 그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조현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같은 사람인데 오빠는 저렇게 생각을 특별하게 하고 행동도 특별하고 왜 다른가? 이게 이제 고민이, 뭔가 뇌가 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디아나 대학에 의과대학에 가서 이제 뇌 공부를 하고, 마치고 나서 그 하버드 대학의 그 뇌 연구소의 연구 교수로 근무를 하다가 37살 때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띵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어지러워. 그래서 이제 벽을 이렇게 톡 짚었는데, 이 벽이라는 것은 이제 이 고체와 고체 물체가 부딪히면 이게 지탱해 줘야 되는데, 이 팔꿈치가 벽 속으로 쑥 들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러고 막 머리는 아프고 어지럽고. 그래서 이제 이게 뇌학자잖아요. 내가 뇌에 뭔가 뇌출혈이 일어난 것 같다. 그것도 특히 이제 좌뇌 쪽에 일어난 것 같다. 그래 이제 나와가지고 그 도움을 요청하려고 이제 전화를 걸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핸드폰이 있기 전이니까 그 번호를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번호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공중에서 붕붕 떠다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렵게 그 자기 사무실 번호를 이렇게 해서 다 눌렀는데, 저쪽에서 이제 뭐 사무실의 동료인 스티브가 나와서 May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이게 말소리를 안 들리고 강아지가 짖는 소리처럼 들렸다. 왈왈왈. 그래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책에 자관 내 기억으로 보면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막연하게 어렴풋이 이제, 이거 왜냐면 이 생각하는 이 좌뇌의 뇌출혈이 일어났으니까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기억이 있어서 해보니까 나의 뇌 중에 그 베르니케 영역이 고장이 났구나. 이 베르니케 영역이란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우리 말이란 건 음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내가 가 그러면 기억하고 아가 합쳐서 이제 가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여기 이제 문장을 만들고 전달해주면 우리가 이제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게 음소가 이게 조합해서 컴퓨터처럼 말을 이해 못하고 그냥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 이제 그 스티브, 내가 뇌출혈을 일어난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시오 하다가 또 좀 깜짝 놀랐는 게, 자기 말도 이게 소리로 안 들리고 이것이 강아지 소리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왈왈왈 이렇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음소를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말, 미국 사람은 뭐 영어 만들어서 이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고장이 난 거를 자기가 이제 알았어요. 근데 스티브도 그거를 눈치가 빨라가지고 알아듣고는 제가 앰뷸런스를 보내서 잠깐 했는데, 그 주위에서 회복이 어렵지 않겠나 그랬는데, 8년 동안 악정고투 끝에 회복을 완전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8년 동안에 약 70%의 좌뇌가 기능이 마비되고, 그래서 30%가 살아남아서, 그때 이제 그 질 볼트 테일러가 좌뇌보다도 우뇌가 주로 활성화됐을 때의 경험 중에 제가 한 2개를 여기다 인용을 했는데, 나는 뇌졸중 경험을 통해서 우뇌의 핵심에는 마음의 깊은 평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성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평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성격이라는 것은 평화와 사랑, 기쁨, 공감을 표현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명상하는 입장에서 이걸 왜 중요하다고 봤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명상을 깊게 해서 마음의 고요 속에 깊게 들어가면 크게는 좌뇌가 좀 쉬고 우뇌가 활성화되면 그러면 우뇌의 본질이 평화, 사랑, 기쁨, 공감, 배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강화되다 보니까 아까 말하는 이 커넥텀도 그쪽으로 강화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명상을 깊이 한 사람이 온유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도 침묵 기도를 깊이 오래 한 사람이 지금 온유하고 그렇잖아요. 가끔은 막 큰 소리로 기도할 필요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 경험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토론토 대학에서 THM이라는 그 석사인데 박사와 석사 중간 과정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하고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이제 이 영성신학으로 그 박사학위 저쪽에 에드몬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캐나다의 도시 중엔 제일 북쪽 도시예요. 거기 이제 엘버터 대학이라는 곳에 이제 그 박사과정은 이제 그 계절대학을 했거든요. 겨울에 그 이제 여기서 교수하면서 이제 그걸 하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그 겨울에 가면 그 에드몬턴이 얼마나 추우냐면요. 그저 따뜻하다고 한 날이 영하 20도. 저는 코는 안 좋은데 막 좀 춥다 그러면 영하 30도, 40도. 그 공항에서 나가면 진짜로 이 안경이 쨍 하고 소리 납니다. 그 순간적으로 그래. 근데 거기 이제 제가 싸게 한 달 이제 하루 종일 그 풀타임으로 이제 그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 수업이 없는 날은 그 수녀원에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피정 수녀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묵었는데 왜냐면 그 당시 제가 이제 주게 되기 전에 신부였어요. 그 대학 교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싸게 있었어요. 하루 종일 뭐 먹고 자고 돈 몇 달 안 줬거든요. 근데 거기는 춥고 그 인구도 없으니까 2층이 아니고 이제 단층 건물인데 길어요. 이렇게 쭉 가다 하루는 뭐 심심하니까 그 수녀님들 내 잡고 뭐 같이 놀아달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제일 북쪽 방이 그 메디테이션 룸이 돼 있더라고. 이게 한 2, 3평 되는 방이에요. 요 방 한 3분의 1쯤 되는 방인데 거기에 이제 벤치가 하나 놓여 있고 꽃이나 마른 풀들이 있고 그 참 명상방으로는 좋게 느끼는 게 전면은 그냥 완전 유리. 전면 완전 유리인데 그 유리 너머로 보면 끝없이 펼쳐진 그 하얗게 눈 덮인 그 겨울이니까 눈 덮인 초원. 거기에 앉아서 명상하면 저절로 되죠. 그럼 거기서 이제 제가 명상하다가 그 어떤 때는 막 30분도 하고 어떤 때는 1시간도 하고 어떤 때는 그걸 자주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제가 몇 년 다녔거든요. 나중에 자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아침 9시, 10시에 명상하러 들어가서 배가 고프네. 이제 그만 나가볼까 하고 눈 떠보면 오후 2시, 3시, 많을 때는 4시. 그래, 깊이 뭐 한 3시간, 5시간 정도를 한 거예요. 그 전까지도 제가 이제 젊었을 때부터 명상은 한다고, 신학생 때부터 저는 사실은 명상을 좀 쭉 하긴 했었어요. 조금씩 배워가지고. 그런데도 그 명상에 진짜 맛을 느꼈던 거는 그때인 것 같아요. 그 한, 몇 시간. 그래서 저는 명상하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이제 명상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면 반드시 시간을 좀 내서 3시간, 4시간 공휴일이나 휴일에는 조용한 곳이 있다. 어떤 장소가 좋을까 그건 좀 자주 해서 해라. 그때 제가 느낀 경험 말씀드리면 그거를 이제 몇 년째 다니면서 깊은 차원 속에서 들어가 보면 이게 마음이 확장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운 사람이 꼭 있잖아요. 교수 중에도 있고 교인 중에도 있고
때로는 뭐 아내도 미울 때 있고 친구도 참 사랑하는 친구지만 미울 때 있고. 근데 그 미움이 신기하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 순간 마음이 확 열리고, 그리고 그 친구의 어려움이 오히려 보여요. 아, 저놈이 왜 그런 말 했을까 이게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서 아버지하고 화해를 했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외정 때 의과대학을 나온 건 아닌데 병원에 이렇게 조수처럼 다니다가 시험 쳐서 합격한 의사인데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 이 양반이 이 병원을 차려도 돈을 잘 안 받아.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게 늘 불만이다. 새벽같이 새벽 3시, 4시에 애 받으러 갔는데 그냥 오는 거예요. 돈은 안 가고. 그 집에 뭐 받아올 게 뭐 있어 뭐 이러고. 사람은 좋은데 이게 이제 전쟁 끝나고 이 평양뿐이거든요. 하니까 이게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술을 한 잔 두 잔 하다가 완전히 알코올이 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술 마시고 있거든. 그러니까 가정이 많이 파탄돼요. 그래서 뭐 아버지를 굉장히 좀 미워했거든요. 이거 뭐 등록금을 중고등학교도 옛날에 등록금 있으니까 등록금 달라고 좀 손 벌리면 뭐 자간 주는 법 별로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미워했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있나. 근데 이제 그렇게 깊이 명상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탁 떠오르니까 아버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 고향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고는 싶은데 돌아갈 길은 없고, 그래서 술을 먹다 보니까 막 술 중독이 됐는데 아내는 득달같이 달라들지, 자식들도 2차적으로 또 달래들지, 그러니까 외롭고 내 편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 그런 말 한 적이 많거든.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네 뭐 이런 얘기. 그게 이제 이해되고, 그러니까 그걸 꼭 껴안고 내가 아버지 내가 미안합니다. 아버지 그 입장을 이해 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자비명상처럼 하면서 이게 운해가 활성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볼트 테일러가 운해가 활성될 때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평화, 사랑, 배려, 뭐 이것이 운해의 본질적인 모습이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해를 선천내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런 어떤 뇌가 뭐 자관 이게 운해에 이렇게 다 저장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 그래서 명상을 너무 오늘날 이제 상업 명상도 생활 명상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줌을 통해서 뭐 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 하지만은, 그러나 꼭 시간 내서 한번 해봐라. 왜냐면 그래야 그 명상의 맛을 좀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명상을 즐길 수 있을 상태까지는 가봐야 된다. 뭐 이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오랫동안 하고 있어도 지루하지 않나요? 즐기면은?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어렵습니다. 3분, 5분 하기가 힘든데 저는 이제 거기에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명상을 한다고 그래도 사실 젊었을 때부터 명상이 이게 접하게 돼서 쭉 했는데 5분, 10분, 30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는 오할 데 없으니까 그냥 가서 있다 보니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진짜 즐기게 돼요. 그래서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해봐.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혼자 하기 어려우면 한 서너 사람, 대여섯 사람 그룹을 지어서 우리가 한 1시간 이상 하자라고 하면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요 멤버 중에 혹시 관심 있으면 우리가 그 사마타 명상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선명상 하면 자관 하는 것 없이 그냥 꽃빵 날새게 하고 뭐 만드는 것도 처음에는 막 이게 뭐냐 죽겠다 뒤틀리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엔조이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된답니다. 이게 명상에 어떤 특징이 있는 거 하니, 사실은 이 1960년대에 미국에서 카운터 컬처 붐이 있었지 않습니까? 반문화 운동. 그래서 히피들이 막 등장하고 그랬는데, 그 히피가 이제 기존적인 위선적이고 틀에 박힌 이 문화, 문명, 우리는 반항한다, 벗어나겠다 이래가지고 일어났는데, 이 히피들이나 반문화 운동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옷도 막 너무 정장만 아니고 뭐 자유롭게 입는다든지. 근데 LSD를 했거든요. 그 LSD 마약이지 않습니까? 이 마약을 하면 너무 그냥 세상이 돈짝만 하고 근심 걱정 사라지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뭘까요? 중독이 되잖아요.
결국은 신체가 망가지는 거라. 근데 그때 이제 몇몇 심리학자들 혹은 정신과 의사들이 어떻게 티베트, 네팔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이 명상을 하다가 우연히 그냥 몇 년씩 묵으면서 명상이 익숙해져 보니까 명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의 평화, 즐거움이 마치 LSD가 주는 것과 비슷한 즐거움을 주더라. 근데 장점이 있어요. 이 중독이 안 되는 거라. LSD하고 다르게.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미국에서 이제 1960년대에 심리학자들이나 그 명상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미국이 좀 이 명상 붐이 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질버트 테일러가 운해가 작동하는 기간 동안 나의 느낌은 마치 니르바나 같았다. 니르바나라는 게 불교 용어잖아요. 뭐 힌두교도 있긴 하지만 이 니르바나가 번뇌가 사라진 그 열반의 상태, 환희, 지극한 환희의 상태가 이제 니르바나라고 본다면 그것 같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 경험도 그걸 뒷받침하는 그런 호흡법만 좀 해보겠습니다. 이 호흡 명상은 이건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해서 내면의 고요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집중인데 꽃꽂이도 되고 뭐 활 쏠 때 그 관역도 되고 그다음에 다도 일본에서는 다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도 한번 참석해 보신 적 있나요? 다도.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몇 번 해보긴 했는데 그 일본에 이제 제가 부산교구 교구장을 했기 때문에 오키나와하고 이 자매계를 맺어서 오키나와 갔는데 오키나와 그 주교님이 다도가 뭐 3단인가 그랬대. 그건 다도도 단이 있더라고요. 단이 있어. 그 3단인가 그래서 하루는 초청을 해서 갔어요. 여러분 그 진짜로 다실 찻방이 있는데 거기 들어갈 때 문이 한 1m 정도 되니까 허리 다 숙여야 돼. 숙이더라.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 인원 들어오면 총리나 뭐 주교나 대통령이나 장관도 허리 숙이고 들어라. 겸손하라 이거야. 그러고 이제 가서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데 이제 차를 끓이기 시작해요. 그 보글보글 끓이는데 뭐 한 15분, 뭐 20분 이렇게 끓이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찻잔을 다 주고 이렇게 이제 위에서 따르는데 그것도 바로 또 안 따르더라고 이 양반은 위에서 이렇게 따라. 그러면 이제 잔에 떨어지면 나중에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찻잔 떨어지는 거를 눈을 감고 이렇게 음미할 때 이제 폭포수를 뭐 연상을 한대요. 그게 꼭 답은 아닌데 이제 자기 스타일이. 그래가 자관 차실에 들어가서 그 차가 내 목구멍까지 들어오는데 걸린 시간이 한 30분,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마시면 허무해. 내가 집에서 그냥 물 뻘뻘 끓여가지고 했던 거 한 5분이면 먹는데 그거나 맛은 똑같은데.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차, 또 도랑, 집중하는. 왜냐면 일본은 이 카르 문화하고 이게 학문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려고 다도가 그렇게 발달이 됐다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 공부하기 위해서. 뭐 자관, 그런 거 자세는 모르지만. 자관, 그런 겁니다. 근데 이 호흡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면의 고요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대상이 있지만 첫 번째 도구가 이게 호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바른 호흡과 명상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심신수련법입니다. 그런데 과학적 연구가 시작된 것은 불과 50여 년 전이에요. 이건 이제 호흡을 과학적으로 한 거는 연구한 거는. 그리고 첨단 과학에 의한 뇌 연구는 불과 10수년 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조사에 하면 어떤 거를 짧은 어떤 리뷰 논문을 보니까 노인입니다. 이건 노인, 젊은 사람 아니고 노인을 상대로 이 연구를 했는데 노인이 올바른 호흡과 명상을 하면 심장병 입원율이 87%가 떨어지고 암 입원율은 57%가 떨어지고 신경계통 입원율은 무려 88%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제 호흡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리면 심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명상할 때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걸 주장해요. 명상할 때는 너무 심호흡하고 강조하지 말고 명상할 때는 그냥 자연스러운 내추럴 브리딩이다. 그냥 호흡이다. 그건 맞는데 심호흡은 따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심호흡을 평상시에 많이 연습해 놓으면 명상할 때도 보통 때보다 좀 숨이 좀 깁니다. 그러니까 심호흡은 그냥 연습해 보는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심호흡은 숨을 길고 깊게 들이쉬고 가늘고 길게 내쉬는 거잖아요. 그 어린아이들 복식호흡과 비슷한 거예요. 그 애기들 보면 숨 쉴 때 보면 배가 벌룩 나오고 또 벌룩 꺼지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좌뇌가 발달하면서 인간관계 복잡해지고 배울 거 많고 막 경쟁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숨이 점점 좀 짧아져서 코하고 요 한 20cm 요거 폐하고 요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요거 이제 가슴호흡 혹은 흉식호흡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줄어드는 거죠. 이걸 의식적으로 이제 훈련해 보는 게 심호흡이거든요. 단전호흡이고. 근데 이제 그 방법은 그 코로 이제 숨을 길게 들이쉬고 코로 길게 내쉬는데 이제 코로 내쉬는 법이 있어요. 코로 이렇게 길게 숨을 들이쉬고 들이쉬면서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배를 좀 볼록 나오게 해봅니다. 이렇게 숨을 들이쉬는 게 자연히 이제 배가 볼록 나올 수 있잖아요. 처음에 연습을 하려면 요 손을 가슴에다 대고 이렇게 배가 볼록 나오는 걸 좀 느껴보고 숨을 길고 깊게 내쉬면서 배가 볼록 들어가는 걸 느껴. 이걸 이제 연습을 좀 자주 해봅니다. 그리고 들이쉴 때는 코로 들이쉬고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쉬는 방법도 있어요. 숨을 이렇게 들이쉬고 입으로 배는 물론 들어갑니다. 다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배가 볼록 나옵니다. 그 이제 어떤 분은 또 이거 동작을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숨을 들이쉴 때는 코로 들이쉬고 내쉴 때는 허리를 약간 숙이면서 이렇게 내쉬더라고요. 뭐 그건 개인 취향이에요. 그다음에 코를 내쉴 때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시간 되실 때 연습 좀 해보세요. 내쉴 때는 세 번에 갈라서 내는 분도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쉴 때 이렇게 이제 내쉬기도 하고. 근데 그 숨을 내쉴 때 또 이제 거기서 더불어서 해볼 수 있는 거는 자기를 괴롭히는 거, 부정적인 생각, 이거를 내쉬는 숨에 섞어서 내보낸다고 느끼면서 또 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뭐 이건 다양하게 변종인데 이건 자기가 개발해서 지난번에 이제 아까 성혜영 교수님하고 우리가 저기 이 유엔 명상의 날 뭐였는데 저는 이제 그 우쭈 자다 보니까 자기 또 근데 잠깐 공동위원장 하락해서 이제 공동위원장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전문위원인가 성혜영 교수는 하는데 둘이 이제 이 명상에 관해 우연히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자랑해 서울대학교에 교양 과목에 명상을 해서 가르친다. 팀 티칭으로. 그래서 내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성공회 대학도 서울대학보다 1년 먼저 우리가 시작했네요. 뭐 그래가지고 은근히 이게 나이가 들어도 살짝 그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좀 유치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도 성공회 대학에서 그 신학대학원장하는 노철 신부라고 제 이제 그 후배 겸 제자 신부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만들어서 교양 과목에서 해요. 명상 그거를 금년부터 제가 안 합니다. 이제 힘들어가지고. 근데 명상. 근데 이제 그분하고 나하고 의견 일치 본 게 나중에는 명상의 어떤 틀을 선배들이나 이분들이 어떻게 명상을 했나 이걸 보고 처음에는 배우는 게 중요한데 다른 사람 경험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자기 스타일의 명상법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걸 강조한다네. 그 제가 이제 그 치유명상 5단계라는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썼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인데 혹시 딱 들어맞네요. 이래가지고 좀 의기투합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하다가 자기가 편하고 좋아하는 스타일을 만들면 그걸 자기 걸로 만들면 된다. 명상 틀을. 근데 그 단전호흡은
뭐냐면 우리 전통적으로 옛날 단에서부터 내려온 건데 이건 우리 심호흡이나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이 배꼽에서 우리 손마디로 한 2마디, 3마디 밑에 들어가서 안으로 또 한 2마디, 3마디 저 깊은 곳에 단전이 있다고 상상하고 숨을 들이쉴 때 그 단전이 숨을 들이쉰다라고. 단전호흡도 뭐 여러 가지더군요. 제가 옛날에 단전호흡 배우러 좀 다녀보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다 힘을 주는 거예요. 이 배도 이제 상복부 배보다. 그럼 단전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 그 단전을 부풀리면서 숨을 내쉰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는 게 단전호흡의 가장 우선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단전에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아랫배 단전에 힘을 주고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 그 단전에서 배를 볼록 튀어나오게 하면서 숨을 내쉰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합니다. 이걸 하면 한 2번 해보실까요? 요게 이제 단전호흡인데 복식호흡, 심호흡하고 어떤 차이를 좀 느끼나요? 아랫배에 힘이 더 들어가죠. 그게 단전호흡을 하면 옛날에 그 단 하는 사람들은 뭐 케겔 운동 이런 얘기를 하진 않지만 케겔 운동이 저절로 됩니다. 단전호흡 하면. 이 단전에서 힘을 주고 숨을 들이쉬고 이 단전에서 숨을 내쉬고 이거를 하다 보면 이 케겔 운동 따로 할 필요 없이 저절로 케겔 운동이 돼요. 케겔 운동이라는 게 이제 항문에 힘을 주고 좀 하는. 특히 이제 나이 들면 케겔 운동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명상할 때는 심호흡, 뭐 단전호흡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대로. 그래도 심호흡을 연습을 많이 하시고 명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평상시보다는 이 숨이 조금 더 길어지고 깊어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할 때 자연스럽게 하지만은 느낌은 그저 숨을 들이쉬면서는 그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나는 숨을 길고 깊게 들이쉬고 있다. 마음속으로. 내쉬면서는 나는 숨을 길게 내쉬고 있다. 이런 걸 하면서 이제 해볼 수도 있죠. 또 심호흡을 하시면서 혹은 자연스럽게 숨을 하시지만은 그것도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코끝을 바라보면서 해도 됩니다. 그럼 덜 지루하죠. 코끝을 바라보면서 이제 익숙해지면 코가 들어가고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그 숨결, 바람의 이동을 미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쓰진 않았지만 조금 더 깊숙이 되면 숨을 들이쉴 때 내 코 바깥의 환경에 이 대기가 코 안으로 숨이 들어오니까 흩어지는 걸 이렇게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숨이 여기 들어오느라고 이게 막 흩어져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내쉬면서 보면 그게 숨이 나가니까 또 이게 대기가 좀 흔들려요. 근데 이거를 자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코 바깥에 그저 한 20-30cm만 흔들리는 것이 보였는데 상상으로 깊게 하면 나중에는 뭐 태양계 전체의 공기가 이렇게 흔들리게 보이고 또 내쉴 때도 막 넓게 이렇게 보이고 이게 오래 할수록 그래. 또 어느 순간 좁아지기도 물론 해요. 그 이제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거는 요거는 이제 딴 분도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발견한 것 같아. 하다 보면 자기 스타일로 뭐 그런 것들. 수식관은 요거는 실습을 시간이 갔지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설명드리면 이거는 부처님이 이 집중 명상으로 그 숫자를 많이 했는데 그건 이제 지루하고 한 걸 마음을 집중하는 훈련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게 숨을 들이쉬고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 되고 내쉬면서 하나 되지만 그냥 들이쉬면서 하나. 내쉬고 들이쉬면서 둘. 그래가 본래는 20까지 올라가는 게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한 10까지만 올라가 볼게요.
그다음에 10까지 올라가면 다시 내려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9, 내쉬고 다시 들이쉬면서 8, 다시 7, 이렇게 내쉬어서 하나까지 하고 나서는 그 다음 숨을 들이쉬면서는 입정, 이렇게 마음속으로 좀 이어보시면 입정, 고요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고는 그냥 있는 순간까지 그냥 있으면 그 고요를 이렇게 유지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고요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가는데 이 생각이라는 놈이 이게 괴롭히잖아요. 그 순간에 절대로 자유롭게 안 되고 수시로 어떤 생각이 물고 들어옵니다. 오늘 요거 이제 마치고 그 뭐 식사는 같이 하자고 하는데 식사하고 돌아가면서 저녁에 반찬거리를 뭐 채소를 뭘 살까 이런 거 혹시 하실 수 있죠? 뭐 그런 생각도 하시죠. 뭐 돌아가시면서 이제 오늘 손자들이 집에 온다 했는데 왔을란가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고, 작은 생각이 치고 들어오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생각이 의식의 표면까지 올라와서 하는 거는 뭐 그저 제한적이지만은 생각의 씨앗은 탁 올라오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이게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하루에 한 2, 3만 번의 생각이 이게 올라왔다 사라진다네. 그래서 이 명상하는 사람들은 특히 불교에서는 그 생각은 원숭이 같다. 잠시도 가만 안 있는다. 뛰어다니고. 그러면 집중 명상에 방해를 받으니까, 그러면 방법이 이 마음 챙김으로 알아차린 거죠. 아, 지금 이런 생각, 내가 지금 집에 돌아갈 때 시금치 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네. 이걸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자기에 집중하는 걸로 돌아오면 돼, 그냥. 하다가. 그 생각 나네? 그러면 그거 알아차리고 돌아오면 돼요. 또 하다가 저쪽에 버스가 막 끽하네. 아이고, 소리도 요란하네. 하고 하다가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방법은 그냥 생각을 치고 들은 게, 집중명상 이래 하고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깊게 하다가 해답 못하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 생각이 들었다. 이런 건 좀 가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시 집중하는 것으로 돌아와도 되고, 호흡으로. 아니면 그냥 집중명상 생략하고 그 생각에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이빠사나 명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관 쌍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왔다 갔다 해라. 명상의 자세와 장소. 이 자세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허리 똑바로 세우고 어깨와 목에 힘을 빼고 몸을 이완시킨 다음 얼굴에 살짝 미소를 띠고 혀는 윗니 뒤쪽 입천장에 가볍게 갖다 댄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아셔야 될 것은 웃음 혹은 미소를 띠는 게 좋은데 왜 그런가? 그래서 웃음의 효과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하게 이 포유류는 그 기분이 좋고 만족스러우면 얼굴에 이렇게 미소를 띠는데, 특히 지능이 발달한 것일수록. 근데 인간은 이제 웃으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진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분이 좋으면 웃는데, 그럼 억지로 웃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도. 그 이유가 이제 이것도 뭐 시간 가지만 제가 경험했던 거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이 토로도 대학에 이제 가서 그 상담을 배우는데, 상담은 이론이 깊지가 않거든요. 그 뭐 불교나 심리학이나 뭐 이런 깊은 거는 막 복잡한데, 이 상담은 주로 토킹 이야기가 많잖아요. 참 학문이 싱겁다. 그런데 더 싱겁다고 느낀 게, 하루는 그 어떤 그 목사님이 싶은데 그 어디 웃음 치료하는데 따라가 볼래? 그래서 난 또 뭔가 싶어 가자고 갔죠. 가니까 어떤 초등학교 강당인데 요거 한 두세 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 크지가 않아요. 근데 앞에 이 강사가 있어 뭐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잘 안 들리는 거라 웅웅거리고, 또 뭐 아직까지 히어링 스피킹 좀 시원찮을 때니까. 그래서 뭔가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아하하 웃으면서 뒹굴고 난 이 사람들 이게 미쳤나? 진짜 당황했어요. 그냥 웃는 게 어떤 사람 띠굴띠굴 뒹굴고. 그래서 내가
이게 상담이라는 게 이런 것도 해야 되나? 그래서 회의가 느껴졌어, 자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안 갔습니다. 이 친구 가자고 꼬셔도. 그래 이제 나중에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막 웃음 치료 이래가지고 막 온갖 사람들 나와가지고 웃음 치료 강의를 하는 거예요. TV에서. 그리고 그때 보니까 그게 그거라. 그래서 좀 더 좀 잘 배울 걸. 근데 그 이유가 옛날 선조들이 행복하고 즐거울 때 웃었잖아요. 이게 이 뇌심리학자들 말은 운의 저장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으면 선조의 그 경험이 어렴풋이라도 이게 활성화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좀 해봤어요. 정신의학회라는 곳에서 의사들이 이렇게 주로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 그래 부정적인 생각이 한참 가다 보면 막 미움도 생기고 뭐래도 그게 오래가면 우울증도 되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이 밑으로 이렇게 꺾이다가 이게 터닝하는 것이 웃으면 막 웃고 막 되도록이면 큰 소리 웃고 뭐 이러면 이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터닝된다는 것이 이게 입증됐거든. 이 정신의학회라는. 그 제가 이제 정신의학회라는 것에 얼마 전에 그 학회제가 하나 나왔는데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거기 가서 강의를 하나 했어요. 강의 내용을 아예 정해줘서 기독교 명상과 불교 명상 하라고 모두 주제를 정해줘서 이제 가서 했는데 내용은 상식적인 건데 거기에 온 분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중에. 너무 좋아가지고 학회지에 좀 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에세이를 어떻게 논문에 싣느냐 그러니까 에세이로 해라 이래 그래서 다듬어 달라고 해서 다듬어 줘서 이제 보내서 지난번에 그 학회지 나왔는데 자관 왠지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 의사들은 그걸 연구를 해. 이렇게 이 명상에 해서 느끼는 어떤 신체의 효과, 치유 효과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임상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걸 주로 하는데 뭐 기독교 명상이 어떻고 불교 명상이 어떻고 하니까 나름대로 좀 신선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도 이게 이제 자기 전공 차원이 다르니까. 잠깐 미소의 효과는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명상할 때 되도록이면. 그래서 저도 그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막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긴장이 높아지고 좀 다툴 때 되면 막 좀 이렇게 논쟁 피고 막 하다가 그걸 딱 마음 챙기면서 알아차리는 순간 약간 좀 입꼬리 올리고 좀 웃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돼서 비꼬는 걸로 되면 큰일이니까 조심해서 웃긴 웃음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비꼬요 이래가지고 이라고. 근데 그런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자관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 보면 미소 효과 확실히 그게 맞아요. 근데 뭐 결과 보자, 반가 보자, 뭐 의자에 앉거나 혹은 누워서 해야 되는 거 이거는 거 다 아실 거고. 장소, 명상의 장소는 명상이 익숙해진 다음에는 어느 곳이든 괜찮습니다. 지하철이나 시끄러운 시장 바닥도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만 나중에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는 되도록 자신만의 조용한 공간이 좋습니다. 휴일이나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바람직하고요. 근데 여기에 자연의 아름답고 신비하고 장엄한 광경은 우리 내면의 영상에 스위치를 켭니다. 우리를 감탄하게 만들고 경외감을 잃게 하고 이거 awakening 때로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렵게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경외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영성, 소위 우리가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영성이 성장하게 되죠. 그 스위치가 켜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름다운 이야기 들으면 히틀러도 아름다운 이야기 들으면 좋아했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어요. 그 노인과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악인 없다고 그러거든요. 또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꽃을 좋아하는 사람, 이 치고 악인이 없다고 그러는데 히틀러가 노인한테 참 잘하던 사람이거든요. 배려하고. 꽃을 참 또 좋아하고 동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치고 악인 없다면 히틀러는 그 공식에 맞추려면 악인인데 또 히틀러 같은 놈이 없잖아요. 수없이 많이 죽이. 자관.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신비하고 고요하고 아름다운 자연은 초월 욕구가 있는 인간의 상부 무의식을 터치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평화롭게 만드는데 이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절절절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들리는 계곡, 그다음에 고요하고 아름다운 호숫가, 평화로운 산 꼭대기,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바닷가, 나무 사이로 밝게 비치는 달빛이 보이는 곳, 한적하고 인적이 드문 산속. 근데 요새는 한적하고 인적이 드문 곳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권장할 만한 것은 안 되는데, 옛날에는 좀 이게 저는 좀 좋아했는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종교가 있는 사람이라면 촛불이 켜져 있는 제단 앞, 뭐 그다음에 상상의 신성한 곳. 상상의 신성한 곳은 뭐냐면 이 sacred place. 내가 상상해가지고 저는 뭐 이거 제가 상상의 신성한 곳을 한 뭐 몇십 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5가지 정도 적었는데 하나만 좀 실습을 해볼게요. 하나만. 뭐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이 페이퍼 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허리 똑바로 펴시고 호흡은 부드럽게 조금 평소보다 길게, 입술은 윗몸 입천장에 가볍게 갖다 대고 얼굴에는 가볍게 미소를 짓고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제가 안내하는 멘트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한번 오와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나무들이 하늘 높이 솟아있는 깊은 숲속, 그 숲속에 조그만 공터에 여러분이 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들 사이사이에는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들이 수없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 꽃들을 바라보십시오. 새들이 나뭇가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온갖 새들이 다양하게 노래 부르는 그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생생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사이사이 피어있는 꽃들을 이꽃에서 저꽃으로 벌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윙윙거리는 별의 벌들의 날갯짓 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보십시오. 그 꽃들 사이로 아름다운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나비들도 생생하게 바라보십시오. 이제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이 몇 점 떠가고 있습니다. 그 푸른 하늘과 구름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제 일어나 앉아 보십시오. 숲속 한가운데로 조그마한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냇물 옆에 있는 바위에 걸터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흘러가는 시냇물을 바라보십시오. 시냇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냇물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이제 마음속에 있는 상처나 아픔이 어떤 것이 있나 살펴봅니다. 마음을 아프게 했던 상처를 하나 꺼내서 그 흐르는 시냇물에 던져버리십시오. 그 상처가 시냇물과 함께 흘러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또 다른 상처나 고통, 아픔이 있으면 꺼내서 시냇물에 던져버리고 시냇물과 함께 흘러가는 그 아픔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숨을 깊게 들이쉬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짧게 했지만은 집에서 하시려면 이거 조금 길게 하셔도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것도 다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게 좀 상황만 다르고. 그런데 아까 뭐 상처를 보내고 할 때 제가 그 영성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영성 수련하면서 하는 노래 뭐 이렇게 만트라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렛고 뭐죠? 흘러 보내라. 렛고, 렛비 또 뭐 존재할 것은 존재하도록 뭐 그냥 그대로 인정해라. And receive the Spirit in all things. 만물에 있는 영을 받아들여라. 이거 만트라처럼 하거든요. 그 뭐 곡조도 뭐 어떤 사람들은 심심하니까 붙이기도 해요. Let go, let be, and receive the Spirit in all things. 그 어떤 사람들 뭐 손 피기도 하고 흘려보낼 때, 받을 때는 이렇게. 그런데 그걸 이제 만트라처럼 만트라는 원래 뭐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거니까 그래 하면서 마음에 이제 아픈 거를 이렇게 보내면 그러면 훨씬 쉽게 보낼 수 있고 상대방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하는 마음이 쉽게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노래 자체는 배울 필요 구태 없지만 그냥 그 가사를 읽으면 그냥 렛고 간단합니다. 렛고, 렛비 그리고 receive the spirit, 영 in all things 만물에 있는 스피릿을 받아들여라. 뭐 그거 이제 끝없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치유 명상이란 무엇인가인데 이건 도무지 시간 때문에 읽어봐도 이건 뭐 간단한 겁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고통이란 것은 그 이제 심리학자, 정신과사나 혹은 심리치료학자들은 그 고통은 1차 고통 플러스 2차 고통이다. 1차 고통은 주어진 환경, 사건, 외부의 어떤 자극. 2차 고통은 그 아픔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
그러니까 그 1차 고통은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일어났으니까. 피하기도 어렵고. 근데 2차 고통은 그것을 보는 나의 태도. 근데 이 부처님도 그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 하는 게 그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 보통. 그래서 이건 이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그 어린이날에 제가 손자가 둘인데 중학교 3학년짜리고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이게 왔어요. 와가지고 그 마침 또 생일하고 겹쳐서 그 이제 저기 집사람이 큰 맘 먹고 생일 카드에다가 10만 원을 줬어, 무려. 중학교 1학년짜리. 그 다음에 제가 어린이날이라고 각각에게 5만 원 또 붙여가지고 또 크게 또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로서는 크게 마음 먹은 거야. 하고. 근데 이 녀석이 그놈을 꿍쳐가지고 일하다가 그날 또,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겹쳐가지고 이제 딸하고 사이도 같이 왔으니까 식사를 가서 했는데, 이놈이 그놈 가지고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나중에 집에 오다가 잊어버렸다는 거야. 그래가 그 도로대 우리 이제 수목원 앞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제가 이제 목동에 살다가 거기가 이 산책하기 좋다고 지금 마음먹고 해서 그래 이제 이사를 가는데, 그 뭐 다 차에 잃었는가 식당에 가봐도 없고 수목원에 그 철길 따라도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 이놈은 완전히 멘붕된 거라. 멍하니 그래. 그래가 이제 엄마 아빠는 이놈이 조심성이 없이 그러고, 할머니도 뭐라 그거를 하고 이제 한마디 다 하고. 그래 이놈은 그냥 멘붕에 빠져가지고 어리 빠져 있어. 그래서 제가 비상금 수첩에 지갑에 있던 걸 10만 원 꺼내서 벌충으로 주고, 그러니까 안 받겠다고 해서 받아라 그러고 주고 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태도를 하나 가르친 것보다 저 태도, 이거는 누가 주웠는데 그 사람이 꼭 15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주웠다. 그러니까 네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주려고 네가 잊어버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하겠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뭐 생생하게 살아났다네. 그 당일날은 집에 와가지고 딸 말이, 그 애가 어떤 놈 그러니까 끙끙 앓다가 잠들었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은 아빠 다시 살아났어요. 까불고 그래요. 그런데 잠깐, 이건 뭐 하나 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태도를 바꾸면 그래서 저도 이제 명상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이 정신세계원이라는 데서 명상을 벌써 한 20, 30년 전이네, 옛날에 했는데, 한 20, 30명이 수강을 했는데, 그 중에 불교 신자라 나중에 어떤 부인이 요만한 하나 죽을래 보니까 볼펜이 들었어요. 나는 그 볼펜 예사로 생각하고 썼는데, 교보문고 지나가다 보니까 똑같은 볼펜이 있어. 보니까 몽블랑인데 가격이 48만 원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싼 게 아니고 보고 또 보고 그러니 똑같은 거야, 아무리 봐도. 그래서 얼마나 그걸 알뜰히 생기고 하다가 하루 이제 그 연세대학교에 상담 코칭 아카데미 고위자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 거기서 제가 강의를 한 3년 했어요. 강의하다가 막 출석 부위가 하다가 그걸 놓거나, 나중에 있고 잊어버린 걸 깨닫고 헐레벌 쫓아보니까 없어. 광고라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요 생각으로, 누군가 이 몽블랑이 되게 갖고 싶은 어떤 누가 있었는데 여기 가져가는 거거든. 나보다 몽블랑이 그 친구가 더 행복하고 더 좋아하는 사람일 거다. 이런 생각하면 훨씬 편하죠. 그 아까운 걸 너 잃어버렸다고 끙끙 앓는 것보다는 그러면 훨씬 더 내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갖다 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마음 태도를 바꾸는 훈련을 하면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그 밑에 거는 그냥 보시면, 이 프린트 보시면 다 그냥 평범한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질의응답인데 시간이 벌써 12시 18분인데 질의응답 혹시 꼭 하실 말씀 있으면 코멘트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얼굴 표정을 혹시 연습을 많이 하셨나요? 저는 하긴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제 왜 청소년기에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 보내고 우울증 많이 앓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 찌푸리는 게 활짝 웃을 때도 있지만 찌푸리는 게 많아서 이야기하다가 조금 긴장되면 찌푸릴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의식적으로 활짝 좀 웃는 걸 이렇게 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가끔 합니다. 이렇게 웃는 연습. 제가 보면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예. 편장이 얼굴이 야, 제 표정이 좀 재밌습니까? 그래서 저 솔직히 연습 조금 합니다. 하려고. 예. 네,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마칠까요? 예,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